자, 이번 시간은 소유권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개념과 본권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이 없더라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점유권이라 부르게 될 테고, 본권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권리를 바로 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유권이라는 것이 되게 되는데요. 소유권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물권에서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소유권 가장 완벽한 형태의 권리. 그래서 이 본권 중에서 소유권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축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에 관한 권능을 떼내서 지배할 수 있게 만든 권리를 나중에 공부하게 될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중에서 처분 권능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물권을 가리켜서 바로 담보 물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담보 물권은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원래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당권자,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뭘 한다고요? 지금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소유자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게 되면 이 부동산을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 이걸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물권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좀 독특한 형태의 물권이고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 역시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한다거나 또는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리켜서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이게 이제 소유권의 기본적인 틀이 될 테고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일부 또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큰 쟁점은 안 되고요. 자, 토지가 한 필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20평만 서로 사고 판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 해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나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저절로 이해가 되면 좋은 거고 따로 외워서 성질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 기본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텐데, 구분 소유권, 나중에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 이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식이죠. 아파트나 상가처럼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개념을 구분 소유권,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의 범주 등에 관해서 논하게 되면 일단 부동산의 정의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건 나중에 부합이라는 개념과 같이 또 한번 반복을 하게 될 주제가 될 텐데, 지금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그리고 그 토지에 있는 정착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은 누구나 잘 알아요.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값이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해 갈 때는 농작물이라든가 수목이라는 것도 다 이것도 부동산의 일종이 되게 된다. 물론 농작물을 뽑아내게 되면 그건 동산이 될 테고, 수목을 잘라내게 되면 그건 동산으로 전환이 되겠지만은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자, 심어져 있는 농작물,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목,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부동산의 일종이 되게 된다. 그래서 소위 이제 부합의 개념이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위에 어떤 나무가 있다, 수목이 있다라든가 농작물이 있을 때 이것이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자 것이 되느냐, 아니면 별개의 소유권을 인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소위 이제 부합의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합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농작물이나 수목의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원인은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나무가 자라서 울창하게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이 나무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배추씨가 날라와서 배추가 자라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된다? 배추의 소유권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 것이 되게 된다. 해서 기본적인 골격, 어떤 토지 위에 수목이나 농작물 등이 있게 되면은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주라고 보게 되는데 이 농작물, 수목의 소유권도 토지 소유자 것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아닌 경우 등을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된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의 집단. 어떤 얘기냐? 자, 토지 소유자 갑이 있습니다.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자,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 자, 이 을이라는 임차인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다라든가 농작물을 재배했다. 나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거든요. 이용할 권리가 있어. 그러면 이 수목이나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된 농작물,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 또 농작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수목이나 농작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 농작물이나 수목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라는 얘기. 그럼 농작물이나 수목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토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 이 농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자, 지금 수목에 대해서 요걸 이제 나무만 팔아버렸다. 농작물만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수목이나 농작물을 팔았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속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비교해서 가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X 토지를 팔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매매 계획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을 아니에요. 을이라고 바로 대답하면 안 돼.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누구한테? 을에게 귀속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면 어떻다? 이때는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물권의 공시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기제도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갑 소유의, 자, 이 X 토지에다가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또는 수목이라고 하는 것을 을한테 팔기로, 대파, 한 밭에 있는 대파를 중간 도매상 을한테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는 등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의 소유권 또는 수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때는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명인 방법, 명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밭 앞에, 그 산 앞에다가 이 대파는 아무개 거다라든가 이 수목은 아무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의 플랜카드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이제 명인 방법이라고 해서, 명인 방법이 있게 되면 이때 그 소유권, 농작물이나 수목의 소유권은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그래서 남의 땅에 있는 농작물의 수목을 매수를 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절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명인 방법이라는 것을, 명인을 갖추게 되면, 명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제일 간단한 게, 갑소유 토지를 을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 반드시 어떻다? 등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떻다? 을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갑이 자신의 토지에 있는 농작물의 수목을 을에게 매도하게 됩니다.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아니라고 그래서 명인이라고 해서 외부에 이것이 권리가 공시가 돼야만이 을은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분리가 되는 것이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리가 돼버렸으니까 이미 토지 소유권에서 갈라지게 되는 부분이죠. 남아있는 게 이게 있나요? 등기된 인목부터 먼저 볼까요? 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다가 수목,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아까, 자,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자, 이거 명인의, 외부에 발표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편 이 수목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나무에 대해서는 건 아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나무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슈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에 대해서도 나무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 등기된 임목을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등기된 임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등기된 임목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유자, 갑이 자신의 토지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떻다? 갑소유 토지자 수목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그대로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있게 되면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매매 말고요. 자, 이 등기는 임목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명인된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만 가능했던 데 비해서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나무의 소유권을 팔아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소유권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다시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 등기된 임목이라는 것은 이걸 담보로 해서 소유권 당연히 이전 등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도 할 수도 있다. 바로 저당권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권의 포함 여부 관련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지금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 지금 빠져 있는 게 있구나.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된 농작물. 원래 정당 권원 없이 남의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떻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아무 권한 없는 을이 여기다가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정당 권원이 없기 때문에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의 것에 귀속이 되게 된다. 근데 이게 수확기에 이르게 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좀 독특한 개념. 요것만 갖고 이제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나머지는 조금 어렵게 구성했던 개념. 해서 소유권의 범주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 외에 뭐 토사나 암석, 지하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토지 소유권의 한 내용이 될 테고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광물 같은 거 있죠. 광물. 최근에 한번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광물 같은 것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내 땅 밑에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따로 광물을 캐려면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특허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광물을 캘 수가 있다 해서 이 정도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 뒤에 중복될 내용인데 여러분 교재 95페이지 질문 하나 보고 바로 중요 주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자, 요건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뭐 답은 안 됐는데 최근에 질문이 하나 구성이 됐어요.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게 기본 구조야.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어떻다?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100평짜리 토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 토지 분할을 하지 않고 20평만 사고 판다. 이런 것은 어떻다?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하나 있어. 사례에서 이 판례는 특이했던 판례인데 자, 원래 이게 500평짜리 토지라고 해보겠습니다. 500평짜리 토지인데 원래 소유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250평으로 해서 250평으로 해서 이 A라는 부분을 을에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했다?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샀어요. 그럼 이제 이 A 부분의 소유권 누구한테? 을에게 속한다. 등기까지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때 이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때 경계를 정확히 측량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건물 지으면서 자, 이 토지의 B 부분의 일부를 점유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 올리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계속 점유취득시 얘기를 가지고 예시를 하는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건물 지을 때 경계를 정확히 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B 부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집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건물 지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은 지 20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원래 단순한 매매 이런 부분에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지만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그 정도고. 자, 일단 이 파트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이미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점유권이라고 불렀었고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점유자,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해서 침탈한 날로부터 1년 경과되기 전까지 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중에서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침탈했을 때만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침탈하지 않고 인도, 양도를 해줬을 때는 설령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때는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될 테고,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정말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왜? 얘는 소유권 자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부하게 될 다른 본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데도 똑같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혹시 이제 유튜브 가시기에 저희 그 학원 유튜브 그쪽 가시게 되면 어제 지금 체크해서 올려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림을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이 그림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소유권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 크게 권능이죠.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과 처분에 관한 권능. 그래서 먼저 지금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해서 소유자,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지금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나중에 문제 구성할 때는 대지 반환 청구, 대지 인도 청구 이런 식의 형식으로 지문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소유자,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보면 공유할 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공유도 소유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속 비교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 그럼 이제 소유자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자,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사람. 그러면 이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런 식이죠.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 을이 이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인 갑이라는 사람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한 을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 대지 인도 청구,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 틀 잡으셔야 돼. 소유자,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경우 수를 몇 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X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권리 없이 여기다가 건물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자, 불법 점유자가 건물을 축조하게 됩니다. 불법 점유자가
건물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땅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거 대지 인도 청구, 누가 갑이 을에 대해서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게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다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은 이 사람은 그냥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토지 소유권에 건물 소유는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땅이 됐든 내 땅이 됐든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한 사람이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본 논리제 전제를 삼아야 되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매매하게 됩니다. 건물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에 예시했던 것이 항상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불법 점유자라고 하는 데서 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되게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면 나중에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건축법에서.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불법 건물을 병한테 매도를 했다 한들 이 병은 최소한 어떻다? 소유권 자체는 어떻다? 취득할 수 없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항상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들끼리 소유권 취득 자체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서 계속해서 X 건물을 가지고 이 건물을 가지고 X 토지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다. 자,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내 땅 돌려다오. 자, 다시 갑시다. 소유자, 그 토지에 대해서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자에 대해서 자신의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불법 점유자가 건물을 축조했을 때 그 불법 점유자, 그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간에 어떻다? 바로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살을 붙여볼까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이런 예를 들게 되죠.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X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능이 을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 이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병이라고 하는 불법 점유자가 여기다가 뭘 한다고요? 건물을 샥 지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안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갑은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자,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이 을이라고는 임차인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 토지의 소유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것. 다만 최근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자, 이 임차인은 누굴 위해서 바로 임대인을 위해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인한테 목적물 대지를 인도하라라고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다시 가볼까요? 자, 다시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즉 불법적으로 이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 올린 사람한테 대지 인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누굴 대위해서 임대인을 대위해서 이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대지 인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대위 행사이기 때문에 대신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반환을 한다면 누구한테? 갑한테 대지를 반환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사용수익을 허락을 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슈가 되게 되는 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없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 자,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슈가 될 게 바로 대지 인도 청구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섞어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자, 용어가 방해 배제 청구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요. 방해 제거 청구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해서 자, 가게 되면은 자, 우리가 소유권의 의미라는 것이 사용 수익과 처분으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이때 점유를 침탈을 하게 되면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사용식의 방해 제거 청구 또는 이제 처분 권능의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불법 점유자가 건물을 지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하면요, 등기 안에도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그럼 이미 본 것처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했으니까 대지 인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일단 이게 기본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인도 청구라는 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이슈로서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 청구의 내용으로서 바로 건물 철거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야, 내 땅에서 내가 너 건물 때문에 내가 사용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건물 치워라고 하는 거,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 사안에서 간단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X토지에다가 을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했을 때 건물 소유자한테 뭘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랑 아무 관계없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야야 이 A라는 자 너 A 저 건물 철거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니 이건 안 되는 거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 있는 누구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 을에 대해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하고요.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 병과 이 물건에 대해서 자 지금 이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을이 병한테 이 건물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을은 자,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왜? 자,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라면 누구한테 자,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을은 어떻다? 바로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을 팔고요. 캐나다로 호주로 이민을 가버렸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치면은 누구한테 을에 대해서 대진도 청구 또는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권 자체는 취득을 못했어요. 근데 건물주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구에 대해서도 병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건 법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병은 현재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가 아닙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냥 무조건 을에 대해서만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골치가 아파져요. 왜? 병은 돈을 10% 뜨고 건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럼 법 논리와는 별개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보이는 실제 지배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불법 건물의 소유자 또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을이나 병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건물을 불법적으로 촉조를 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지금
건물의 철거 청구와 별개의 문제로 퇴거 청구를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거 청구. 퇴거 청구를 하면 을이 삐져가지고 알았어 라고 하고 이제 퇴거를 해버린다 하십시다. 어디로 갔는지 연락 안 돼요. 그때 갑이 이 문제 물건에 대해서 건물에서 철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안 됩니다. 이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을에게 있기 때문에 을이 건물을 을한테 건물의 철거를 주장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기가 마음대로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갑이 함부로 건물 철거했다가 어떤 문제 터져요? 이 사람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따라서 자기가 이익 줄 테니까. 근데 부당이득 토지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근데 건물 이 가격이 한 1억 된다고 하십시다. 거기도 돈 처발랐으니까 비싸겠지. 함부로 건물 철거했다가는 무슨 문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불법 건물의 소유자,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때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거냐? 안 된다고. 퇴거 청구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옳다거나 싶어서 그럼 네가 알아서 건물은 철거해 보든가 말든가 하여튼 철거만 해봐. 바로 소송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지금 불법 건물의 소유자라든가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여기에 자, 병이라는 사람이 자,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임차인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정은 여기가 어떻다?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누구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런 임차인에 대해서 즉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해서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임차인 등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구성할 때 이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한테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트릭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이슈. 그다음에 거의 나오지 않는 건데 나중에 이제 골고루 써먹기 위해서 처분 권능의 침해라고 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을 명의로 불법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됩니다. 이전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가 뭐가 된다? 무효, 불법이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을 명의로 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을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현재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게 되면은 이걸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당장은 못 팔아먹어. 등기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팔아먹기 위해서 자신의 처분권. 자, 이 사람이 이걸 X부동산을 병한테 팔고 싶다고. 근데 현재 등기 명의 누구야? 을로 이렇게 무효인 등기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 지워내는 과정, 등기부 송부하는데 무효인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다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을 명의 등기를 누구한테 갑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의 청구 등을 하는 것을 바로 이름하여 해석을 하게 되면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자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소 등기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바로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의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다. 또는 저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간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자, 근데 실제 돈 빌린 게 없고 등등 하게 되면 어떻다? 이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도 이 저당권 무효인 등기가 있게 되면 뒤에 저당권 설정하거나 팔아먹을 때 복잡하다고 그럼 지우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이 정도가 바로 처분 권능에 대한 바로 방해 배제 청구의 내용.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된 이슈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하고요. 사용수익 권능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 이런 게 주된 이슈가 되는데 다만 뒤에 공유 등을 공부함에 있어서 바로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것도 소유권이 긴 물권적 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자 우리가 물권 전반을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에서 이게 정확히 세팅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뒤에 공유 이런 거 공부할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얘기, 또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쟁점으로 삼게 되는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로 연계가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세트로 잡아주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크게 반환 청구, 방해 제한, 배제 청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방해 예방 청구 듣고 버릴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부를 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것도 지금 방해된 현상 자체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소유자,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 소유물을 점유할 권능 없이 불법적으로 점유자에 대해서 어떻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놈이 내 토지에다 건물을 불법적으로 지어놓게 되면은 건물 철거 청구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대지, 토지 자체를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하는 거 대지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이 소유물 반환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또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건물 돌려달라라고 하는 거 이게 건물의 인도 청구, 이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들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한편 방해 배제 청구, 항상 우리 예제할 때 건물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 아예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불법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처분 권능의 방해 배제 청구의 한 내용으로서 말소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외에 방해 예방 청구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물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물권은 뭐가 된다? 소유권, 본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물권은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 이 조항,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다른 물권에도 준용되게 됩니다. 다른 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치권이라는 것은 아까 점유권과 연계가 된다고 그랬었지 이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얘기는 지상권자 자신의 지상권의 목적물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 관원 없이 점유한 제3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자신이 지상권을 설정을 해놨는데 어떤 미친놈이 와서 여기다 건물을 지어버린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건물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에 대해 지상권자는 뭘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불법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까지 달고 들어왔네? 그러면 지상권자는 임차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지를 이용하려고 전세권을 설정을 해놨어. 근데 자기가 건물도 지으려고 계획 세워놨는데 어떤 미친놈이 갑자기 번개처럼 전세권 설정하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미친놈이 갑자기 건물을 지어버려.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다?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건물을 다 지어 올려버렸네? 그럼 뭘 할 수 있다?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불법으로 축조한 자신이 전세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불법으로 축조한 자가 임차인까지 거지처럼 다 달고 들어왔네? 임차인을 먼저 만났어? 그러면 그에 대한테는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네 가지에도 기본적으로 어떻다?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준용한다는 얘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지역권이라는 것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지역권은요 그 토지의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단일 수는 있지만 항상 점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당권자 당연히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국민은행 직원이 그 집에 와서 살지는 않거든.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청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한자에 대해서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역권자나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반환 청권을 없다 행사할 수 없다. 마지막 유치권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유치권은 성립 과정부터 소유권과 아예 틀립니다.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등기해야지 성립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라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유치권 파트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다. 대신 앞에서 공부했던 거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하기 때문에 점유권이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물을 침탈당했다. 그러면 이제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 청권은 행사할 수 없다. 뭐 이해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여러 가지 물권, 뭐 공동 소유도 나올 테고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제한 물권도 공부를 할 텐데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이 개념이 정확히 세팅이 돼 있지 않게 되면 뒤에가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인 틀 자체가 어디에서 소유권부터 시작을 하고 나머지 제한 물권에 준용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지문 가지고 몇 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97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상대방의 귀책 사유라고 하는 것은 물권적 청권의 요건이 아니다 해서 더럽게 어렵네요. 그래서 물권적 청권은 뭐라고요?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틀 자체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바로 그 중에 반환 청권 한번 볼까요? 반환 청권.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소유자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가 있다 하십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X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을과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은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해서 전차인이 되게 된다. 만약에 여기에 동의가 없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병이라는 사람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되게 됩니다. 기본 논리 구조가.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나중에 임대차를 해지했다는 전제하에서 불법 점유자 병에 대해서도 다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차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병한테 뭐 잘못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왜? 병은 을을 믿고 등기부를 보진 않았지만 을을 믿고 이 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의 잘못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1번 너무 어려운 질문 답 아니네요. 2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히 성견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별거 아니고요. 이런 식이죠. 지금 소유자라고 하는 거 X 토지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을이 여기다 불법 점유해서 다 건물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뒤에 건물의 철거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이 상황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X 대지에 바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토지 돌려다오라고 하는 거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대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것을 매매를 통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게 되려고 마음을 놓고요.
건물의 이전,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도모합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건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다? 자, 바로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2번 질문. 소유자,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누가 됐든 간에 현재 자신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취지. 3번 질문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발생한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그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 대해서 불법 점유권 을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 대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소송 결과 나오기 전에 병한테 팔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 별개의 문제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뭐 중간에 등기를 넘겼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4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는데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민법 103조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 103조.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계약이죠. 갑이 나랑 같이 놀아주게 되면 을한테, 너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한테 등기까지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불법 원인 급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민법 103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103조 위반에 걸리게 되면 다시 반환할 이유가 없다. 자, 불법 원인 급여에 있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인정되지 않는 좀 어려운 주제 되겠습니다. 민법 103조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주제고요. 5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좀 어려웠었죠. 아까 설명드린 사안입니다. 소유자만 어떻다? 물권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다?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임차인은 누굴 대위해서 임대인을 대위해서 임대인한테 반환해 달라라고 하는 반환 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가서 질문 보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을 한다. 29회 때 아주 어렵게 나왔던 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환 청구도 그렇고요. 방해 제거 청구도 결과를 제거해달라 이라는 얘기지 원인을 제거해달라는 얘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까다로웠던 질문. 별로 중요치 않아요. 시험 볼 때 거의 멘붕 왔던 질문. 건물 철거해달라, 퇴거해달라, 등기 말소해달라라고 해서는 그 결과물을 제거해달라는 것이지 원인을 어떻게 제거해? 해서 원인을 제거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 오른쪽에 질문 하나 볼까요? 여러분 교재 99페이지의 핵심 질문. 1번 질문. 소유자는 물권적 청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아까 질문과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방해 제거를 청구할 것이지 건물 철거를 청구하고 퇴거를 청구하는 것이지 건물 철거 비용을 청구하거나 퇴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지 등기 말소 비용에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29회 때 더럽게 문제, 시저버리게 나왔던 문제, 너무너무 짜증났던 패턴 문제인데 어찌됐든 시험 보실 때는 항상 어디서 이런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무작위로 튀어나온다. 열받지 마실 것. 그냥 문하는 거 잘 푸는 게 능력입니다. 그 정도고요. 그 밑에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규정은 유치권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신 유치권은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나머지 98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 소위 방해 배제 청구의 유형으로서 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의 병의 토지 위에는
갑 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 완납 후 자,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 일단 사안을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 병이 토지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이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건물을 지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안을 보니까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했다는 얘기는 합법적으로 건물 지어서 정상적으로 갑소유 건물이다. 그리고 이제 을한테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어떻다? 이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아직 이전 등기 전이다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번이요.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자, 현재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등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갑한테 돈 받을 게 있으면 본안 판결, 소송 제기해서 이기면 이 갑의 건물에서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을은 소유권 아직 취득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다. 2번 시문요. X 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라면 병은 을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맞죠? 자, 토지 소유자는 불법 건물을 축조한 사람, 근데 또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건물 철거 청구 또는 대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지 인도 청구가 되게 되면 그것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가 될 것이고 건물 철거 청구가 되게 되면 방해 배제 청구의 한 유형이 되게 된다. 3번 질문이요. X 건물을 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자 가볼까요? 을이 매수를 했습니다. 등기는 넘겨받지 않았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와서 이 건물에 들어가려고 키를 딱 열려고 하는데 어머 키가 바뀌었네. 어떤 미친놈이 안에 들어가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다? 멱살을 잡아서 끌어낼 것이 아니라 방해 제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해서 일단 취지는 뭐냐면 을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뭐라고 했다? 점유권이 자 관련 등기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는 전제에서 점유권이 인정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수취권을 가진다. 이건 이제 계약법 파트인데요.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소유권 매수인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이때 등기 전이라도 과실 수취권은 가진다. 한 번만 설명드릴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의 상태를 보니까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고 월세 100만 원씩 낸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람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게 됩니다. 아직은 등기는 이루어지기 전이다라고 해서 매매 대금을 완납한다. 자, 그랬을 때 이 병이라는 매수인은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지만 어떻다? 과실 수취권은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대금을 완납한 시점부터 이제 임차인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차임을 나한테 다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과실 수취권의 개념이고요. 이것도 몇 번 듣다 보면 계속 반복될 주제고요. 그다음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가볼까요? 자, 을로부터 다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을로부터 X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 건물을 해서 원래 사안이 거예요. 이 문제는 까다로운 게 한 번은 불법이라고 했다가 한 번은 합법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이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정당하게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정당히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한테 등기 넘어갔다고 치면 을도 소유권 취득하죠. 을이 병한테 팔리게 되면 병도 어떻다?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라는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한테 정당한 권원에서 그 자신의 소유물, 대지를 점유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가 지금 이 사안이 이 건물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져 물을 때 처음에는 합법이라고 했어. 근데 중간에 불법이란 말을 했어. 그러다 또다시 합법 얘기를 하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야. 해서 기본 사안 자체, 이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이 건물은 뭐다? 합법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보존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합법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 개념에서 이 문제는 그래서 좀 까다롭네요. 답은 5번으로 뽑았었고요. 2번 문제 되게 간단한 주제이고, 이건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 27대 문제입니다. 바로 방해폐지 청구의 유형을 보는 거죠. 방해폐지 청구. 해서 건물 철거 청구, 퇴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방해폐지 청구의 한 유형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갑소유 X토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 없이 그 토지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서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니까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Y 건물이라는 것을 을이 신축을 하고 이게 병이 임차인으로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당 권한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사안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갑이라는 사람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건물 철거 청구도 할 수가 있겠죠. 방해 배제 청구 이용으로서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사안 간단합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Y 건물에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해서 2번 질문은 소유물의 반환 청구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청구는 뭐가 된다고요? 방해 폐지 청구의 한 유형이 되게 될 겁니다. 3번 질문이요.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너 꺼져! 라고 했을 때 을이 꺼져버리게 되면 건물을 철거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 병을 상대로 갑은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5번 질문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지금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도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이거 있었죠? 을한테서 정으로 그러면 얘도 소유자가 될 수 없지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대지 인도 청구 소송이나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답은 3번이었네요. 그 정도. 그 밑에 99페이지 본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를 가지는 자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 답은 1번이 되나요? 저당권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권이 뭐냐면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에 제한 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당권, 그리고 이제 유치권도 본권의 일종인데, 이 유치권은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준용할 수 없다. 법에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계약 명의 신탁자, 소유자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소유자 아닙니다. 세 번째,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 후 등기하지 않느냐 소유자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해석 되게 어려워요. 우리 뒤에서 부동산 실명법을 보게 되면 신탁자는 어떤 경우에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이라는 얘기는 이게 미등기라는 얘기거든요. 허가가 나와야지 사용 승인이 있고 사용 승인 나와야지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축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것을 산 사람은 절대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소유권 이전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점유취득 시 완성 후 등기하지 않는데 오늘 몇 번 말씀 예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 등기 청구권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등기가 넘어오지 않게 되면 아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구조에서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